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대수능 정치화법 해설을 맡은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우리 총평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해드렸지만 그리고 또 얘기해줘야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머리에 쥐나게 풀었던 이번 2024 대수능 정치화법 과연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예측했던 대로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지. 이게 안 나면 어떡하지? 나왔습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협회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작품에 대한 시상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회원들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결한 사례는 정치로 볼 수 있어. 일단 갑은 어떤 관점에서? 그렇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게 정치야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반면에 을은요. 내 생각은 달라. 정치란 정치 권력 획득, 유지, 행사를 둘러싼 국가 고유한 활동만을 의미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 해결 과정을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와 관련된 활동 정치로 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관점은요. 정치는 어디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어디 고유의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정치니까 국가 고유의 현상이라고 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과 구별되는 국가 활동의 특수성, 어디서만 나타나는 게? 그렇지.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게 정치야. 따라서 사회 집단의 활동과 국가 활동의 특수성은 구별돼. 구별되는 국가의 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라고 고쳐주셔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원화된 현대사에서 나타나는 갈등 해결 과정을 설명하기에 더욱더 적합한 것은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1라고 바꿔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 초대 가수 선정을 둘러싼 의견 대립을 조율하기 위한 학생의 회의. 이거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누구 부르자, 래퍼 부르자, 아니야, 아이돌 부르자, 누구 부르자, 라고 하는 이런 회의를 정치로 보는 것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1번에 4번. 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5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좁은 의미의 정치가요. 좁은 의미의 정치는 어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1번은 여러분이 기세를 잡고 아마도 어렵지 않게 딱 풀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문을 살펴보니까 법치주의의 유형 A, B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A, B 하면은 그치,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라는 A에 따르면 여기까지는 약간 애매해. 조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그 자체에 의한 통치가 강조되어 잘 봐. 정당하지 않은 법률에 의한 통치도 가능했다. 즉 무엇만 가능한 거야?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야. 즉 정당하지 않은 법률에 의한 통치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A는 무엇이 되는 거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B는 법률의 내용도 정의에 부합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점을 통해서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점 찾을 수 있었죠. 되셨나요?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작용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보는 관점은 법치주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설명, 물론 형식적 법치주의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에도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근데 어쨌거나 1번 선지를 읽어본다면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되기 때문에 2번의 정답은 1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선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보다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고쳐야겠죠. 잘못된 선지겠죠.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그렇죠. 통치의 합법성 중시해야 하네요.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도 강조하는 거겠죠.
왜냐면은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예를 들면 인간 존중, 정의와 같은 헌법 이념에 부합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 법치주의의 경우에는요.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 당연히 중요해. 형식적 합법성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목적과 내용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지 그때 법률이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잘못된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주 나왔던 선지죠. 위헌법률 심사제의 도입을 옹호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목상 법률에 의해 즉 쉽게 문의상 겉으로만 나타난 명목상 법률에 의해 통치 질서가 확보되는 것만으로도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진다. 즉 그냥 법률의 목적과 내용과 상관없이 형식적인 합법성만 갖추면은 그냥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보는 관점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거 수험생들이 풀다가 살짝 이렇게 이거 어질어질했대. 왜 그랬냐면은 앞에를 살짝 안 읽은 수험생이 있었던 거야. 저 뒤에부터 읽었던 거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한 헌법조항. 이거 국제평화주의구나 라고 해서 푸는데 답이 안 나와. 왜 그래? 앞에 읽어보세요. A는 국제평화주의와 관련됩니다. 그럼 A가 국제평화주의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읽고 그냥 무지성으로 와 국제평화주의 라고 해서 한번 말을 넣어보세요. 국제평화주의는 국제평화주의와 관련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제 끝까지 한번 읽어보셔야겠죠. 여기가 포인트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A는 평화통일 지향이 되는 거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말을 넣으면은 다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 평화통일지향이 사실은 헌법의 기본 원리랑 관련해서 완전 혼자 단독으로 나름 대비했지. 평가원 단위 시험에서 대비한 적은 거의 이례적으로 처음이었습니다. 뭐 선지로는 굉장히 자주 등장했지. 하지만 재시문에서도 뭐 다른 원리들과 또 같이 등장했지. 하지만 이렇게 단독으로 등장한 적은 거의 처음이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 주권주의와 연결되는 거니까 1번 잘못된 설명. 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가 권력의 창설이 국민의 합의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는 민주주의랑 관련되어 있는 원리겠죠. 즉 자유민주주의 중에서 자유주의는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적 가치로 삼아야 된다. 민주주의가 바로 2번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중에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이므로 2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3번 살펴볼게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근거, 바로 평화통일지향이 되는 거겠죠. 3번이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복지국가의 원리가 되는 거겠죠. 마지막 5번, 학문과 예술 및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가 문화발전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는 문화국가의 원리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3번에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시문에 조금만 꼼꼼히 살펴보더라도 일단 A는 국제평화주의는 아니구나 라고 그러면은 그 다음 거는 무엇이 있을까? 아 그래 포인트가 되는 문장 여기 있구나 라고 찾아주신다면은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풀어내실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만 나오니까 문제를 풀 때 내가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기억, 니은, 디귿만 나왔을 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정답일 수도 있고 기억만 정답일 수도 있고 니귿만 정답일 수도 있고 디귿만 정답일 수도 있고 의외로 더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요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정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기본권 주체에게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해서는 안 되고 가능한 그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된다. 따라서 헌법은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가능성 있어. 왜냐면 우리 37조 2항 한번 떠올려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블루블루블루해서 제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A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라고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고 있는 거겠죠. 따라서 공익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법익의 균형이 유지하는 경우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A 원칙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바로 과잉금지 원칙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과잉금지 원칙과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적정한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아니, 애초에 과잉금지 원칙의 의미가 뭔데? 과하면 안 돼.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거야. 그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선을 넘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즉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적정한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원칙이다. 정답, 기억,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다 체크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생소해 보였을 거야, 여러분. 소극적, 방어적 성격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여기다 체크한 거. 소극적, 방어적 성격의 권리 뭐야? 세 글자로 줄이면 자유권이잖아.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잖아요. 다시 한번 37조 2항 한번 떠올려 봅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그렇게 나오잖아. 그 말은 자유권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기본권 제한의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에 그쳤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살펴보는 거겠죠. 다시 목적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권을 제한할 거야.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입법이야. 이 입법의 목적이 정당한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 잘못된 설명이 돼서 정답은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3번이라고 풀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총평에서 얘기했던 이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서 얘기했던 일면에 주목할 만한 문제 5번입니다. 자, 우리 5번 문제 살펴보면은요, 정부 형태 문제가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옵니다. 단순히 개념을 묻는 문제,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개념적인 요소들을 묻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야 되는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요 설명 아마 해드렸을 거야. 응용을 해서 정치 상황과 연결을 시켜서 풀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개념을 가지고 쳐낼 수 있는 선지들도 등장한다. 이게 바로 5번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대요. 자, 우리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는 문장 한번 체크해 볼게요. T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전 시기의 정부 형태와 동일하고 T에서 T+2 시기 중 쭉 이렇게 쭉 가는 동안 정부 형태는 한 번 변경되었다. 각국의 T시기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는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와 동시에 요거 보고 오케이. T시기에는 의원 내각제구나 라고 풀었던 수험생이 많았어요.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고 집중하셨어야 돼요. 여기 봐봐.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는 국민이 요것도 일단 포인트야.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와 그냥 쉽게 말하면 한날 한시에 이루어진 거야. 근데 그 선거는 각각 실시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아마도 이렇게 임기 같은 것들이 딱 맞아 떨어졌나 보지. 그러니까 선거가 동시에 실시가 되지만 각각 이루어지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이런 힌트 하나 더 줬네.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 오케이. 그러면은 T시기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바로 대통령제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아니 근데 우리가 힌트가 됐던 앞에 조항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렇게 가는 동안 정부 형태는 몇 번 바뀌었다? 한 번 바뀌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T 플러스 이 시기는 의원 내각제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왜? 예를 들면은 대의 한 번 변경되는 거 괜찮죠? 자, 네, 두 번째 대의 한 번 변경되는 거 가능하죠? 근데 이거 가능해? 대대대 안 바뀌었잖아. 그럼 혹은 이거는 가능할까? 대의대 한 번, 두 번 변경됐잖아. 안 되잖아. 그럼 결국에 우리가 확률적으로 따져본다면은 T 플러스 이 시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다. T 시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대통령제다. 또한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전 시기의 정부 형태와 동일하다라고 해서 직전 시기의 정부 형태 대통령제겠구나라는 것까지 한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 시기에 자, 너무 표부터 막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한번 가볍게 접근해보자. 의회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어디예요? 의회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대. 구름다리 있어야 돼. 의원 내각제야. T 시기는 대통령제야. 그렇기 때문에 안 됨. 1번 바로 잘못된 선지. 되셨죠?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활용한다. 어디예요? 대통령제예요. 근데 우리가 뭐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T 플러스 이 시기는 뭐가 나와? 의원 내각제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돼. 둘이 맞지가 않는 거죠. 벌써 우리가 1번이랑 2번 선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금세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3번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자, 우리 3번도 굉장히 수월하게 풀립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행정부 수반이 제출한 법률안. 행정부가 건너가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대.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거야? 구름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일단 이 정부 형태에서 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파악해봐.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하면 그때 정치 상황을 보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다시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을 제출을 한대.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을 제출한다. 바로 의원 내각제야. 그런데 T 시기는 대통령제야. 뒤에 것까지 읽어볼 필요도 없어.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거든. 전형적인. 그래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동일하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정치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의회 의석률이 나왔을 때 가장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어느 거라고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니은과 디귿이 동일하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이 시기는 뭐예요? 의원 내각제예요. 우리 T 플러스 이 시기가 의원 내각제일 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어요. 자, 그러면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바로 비정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디귿과 무엇이 동일하대? 니은이 동일하대. 아니, 니은과 디귿이 동일하다라는 건 디귿과 니은이 동일하다라는 거잖아. 꼭 니은과 디귿이 동일하다면 이라고 나왔으니까 니은부터 물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요, 그냥 디귿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니까 요 디귿부터 풀어주셔도 무방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니은도 어디가 되는 거예요? 비정당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니은에 잘 봐요. 눈을 크게 뜨고 비정당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T 플러스 1 시기는요, 의원 내각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의원 내각제였다면 과반 의석을 차지한 A정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뿅 튀어나왔겠지. 근데 지금 니은은 비정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무엇이 가능하다? T 플러스 1 시기는 대통령제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대통령제 T 플러스 1 시기.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건 대통령제 드디어 찾았다. 정답 몇 번? 5번에 4번. D라고 찾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동일하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어디로 동일한 거예요? 비정당으로 동일하다면 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금방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잦은 불신임 결의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각 불신임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 내각 불신임은 의원 내각제 T 플러스 1 시기 T 시기와 T 플러스 1 시기 모두 다 우리가 앞에 4번에서 풀었었죠.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동일하다면 T 시기 T 플러스 1 시기 모두 다 대통령제가 나옵니다. 내각 불신임은 의원 내각제.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잘못된 설명이 돼서 5번의 정답은 4번
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번의 1면에 주목할 만한 문제 5번을 풀었더니 2면에 바로 우리나라의 헌법기관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야,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한 선지가 나와서 조금 당황했을 텐데 생소할 때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많은 지식들을 한번 동원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A, B, C, D, E, F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기도 하지. 하지만 우리는 놀라지 않아도 되는 게 A, B, C, D, E, F까지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이번 구모 때 시그널로 줬었죠. 그러면은 뭐 G까지도 앞으로 뭐 H까지도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일말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한번 찾아봅시다.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A는 B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오케이. 왠지 A가 뭔지 알 것 같아.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국가기관 구성, B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오케이. 그럼 A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국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B는 아직 조금 못 찾겠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바로바로 힌트가 되는 내용 찾아봅시다. C가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인 D를 구성하는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자, C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인 D래. 그럼 D는 어디가 되는 거야? 바로 국무회의가 되는 거겠죠? 됐나요? 자, 그렇다면은 C가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국무위원의 임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였죠.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B는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E는 사법기관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지만 F의 장에게 E의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또한 여기도 읽어볼까? 한편 국회는 E의 장과 F의 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자, 우리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기관 중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국감대대헌이었죠. 근데 이거 조금만 틀어서 한번 생각해볼까? 어디의 장이라고 끝나는 거는 누구야?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 장이죠. 셋 중에 하나겠다. 자, 이제 여기 밑에 읽어봐봐. F의 장에게 E의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인데 그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그중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 E는 어디가 돼? 헌법재판소. 끝. 요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번 선지 여러분이 많이 헷갈릴 텐데요. 차근차근 생각해봐. F는 대법원이야. 자, 우리 대법원이 담당하는 거는 상고 사건, 재항고 사건이야. 항소법원이면 쉽게 어디라는 거야? 그러니까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재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재판의 경우에는 항소법원에서는 2심을 담당하게 되는 거겠죠? 쉽게. 자, 그렇다면 결정 및 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심판하는 거 바로 대법원의 역할이겠죠?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찾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선생님이 내 자랑 같은데 해도 되지 뭐. 이거 나올 거라고 얘기 한번 했었어. 이게 나오지 않았던 거니까 좀 국회 파트랑 연결을 시켜서 꼭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탁 등장을 했어.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발할 경우에는 자, 우리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가지는 권한이었죠. 승인을 얻어야 돼요. 승인이 뭐였지? 뭔가 허락하는 건데 사후에 허락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어디에 보고해야 돼?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회에 보고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잘못된 설명. 자, 이제 3번 볼까? 자, 우리 탄핵소추 대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상 혹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 좀 외우자 라고 했었어요. 거기에 누구 들어간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들어간다. 따라서 3번도 잘못된 설명. 자, 이제 4번 볼게요. 이거는 진짜 와 하고 이렇게 수험생들 중에 4번 정답하고 와 이게 그래서 답이 아니라고 와 막 이랬던 친구들 막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제청 신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관장한다. 선생님 이거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찾아봐도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걸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봐봐요.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관장하잖아요. 맞아.
대법원이 할 수 있잖아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 맞아. 근데 왜 틀려요? 여기 봐. 신청이 왜 들어가요?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의 신청은 누가 하는 거야? 재판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헌법재판소, 내가 이거 그래서 선생님 개념 때 막 이게 모션까지 했어.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하러 왔어요 라고 하는 거는 법원이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요 두 글자 때문에.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국회와 국무총리였죠. 따라서 A와 B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은 잘못된 설명이라고 6번 문제까지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지방자치 파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와 B는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의회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A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B의 선임 방법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고 막 또 선생님 못 풀겠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게 A랑 B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조금 이따 선생님 8번 문제에서도 설명해 줄 거야. 침착하게 풀었어야 돼요. 침착하게 뒤에 내용 한 번만 읽으면 답이 빵 나와. 봐봐. 현재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A,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인 A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A는 어디가 되는 거야? 지방의회. 됐어?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B, B는 어디가 되는 거야? 지방자치단체의 장. 끝났는데? 둘 다 주민이 직접 선출하잖아. 하지만 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 B의 선임 방법을 포함한 구성 형태를 다르게 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관 구성 형태가 다양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7번의 제시문에서 뒷줄, 밑에 네 줄 약간 흐리게 블러 처리가 되더라도 이 내용을 통해서 A랑 B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재개폐를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1번이 옳은 설명 정답. 됐어요? 요거 잘 찾고 1번 문제 봤으면 7번은 한 2분 컷으로 풀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3면에 가서 한 편 한 편에 드리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겠지.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여기 봐봐. 예산안 편성권. 선생님이 지방자치를 가르칠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역할들을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지 말자. 어디에 비유를 하자? 지방의회는 우리나라에서 의결기관인 중앙정부의 국회.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이니까 행정부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예산안 편성 과정 한번 생각을 해봐. 예산안 과정. 우리 예산 과정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거. 이렇게 돈 써야지 라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행정부죠. 그럼 그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게 국회죠. 아니 그러면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주체는 누구겠어? 지방자치단체장이겠지. 그러면은 예산안 편성권은 A가 갖는 게 아니라 누가 갖는 거야? B가 갖는 거겠지. 그래서 틀린 거야. 되셨죠? 자, 이제 우리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은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선생님, 이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제시문 밑에 내용도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뭐래. 법률이 확정되는 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야?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재개정. 국회의 의결로서 이루어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의 대표 결정 방식은 다수대표제이다. 아니,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대표 결정 방식은 다수대표제거나 비례대표제예요. 다수대표제가 아니라면 비례대표제야?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상대다수대표제, 단순다수대표제로 의해서 대표 결정을 하는 거였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선생님이나 수능 특강 때도 물론 수능 완성 때도 굉장히 개념의 빈틈으로 많이 연습했던 겁니다. 주민 소환의 대상 누가 될 수 있다고? 지방의회 의원. 단 누구는 제외.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
그리고 누가 가능하다? 지방자치, 단체장 가능. 자, 그렇다면 B는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래 가능. 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7번에 옳은 것은 몇 번? 정답 1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웠을 거야. 많이 어렵던 이유는 이것도 솔직하게 얘기할게.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일단 모르는 용어들이 막 나와.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인 내용에 속하는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인의 관계에서 계약으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임대차 기간이 영구인 임대차 계약을 인정할 실제 필요성도 있고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사용 수익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 이 부분이 특히 여러분들 머리가 막 아팠을 거야. 이때 겁내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아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서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다고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여기 따라서 이유만 좀 집중해서 읽으셨어도 민법의 기본 원칙 A를 일단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지도 쉽진 않았어. 약간은 까다로웠지만 분명히 우리는 법적 사고력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선지였다고요. 일단 A 한번 찾아볼까? 당사자들이 봐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계약은 A에 의해서 허용된다.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체결된 계약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되는 거겠죠. 라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힌트가 되는 문장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장이 마지막에 있었던 것뿐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는 바로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수정, 보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 계약 자유의 원칙은 어디에 포함이 되니까?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 포함이 되니까. 자, 이제 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는 바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3번 볼게요. 요거 잘 생각해봐.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근로계약도 어쨌거나 계약이잖아요. 최저임금법에 근거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계약 자유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다. 왠지 제한한다라고 하니까 부정적으로 느껴져서 여러분들이 요선지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됐던 거였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과 개인 간에 자유로운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우선시 되는 거는 맞아. 근데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근로자가 한쪽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거래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겠죠. 둘이서 계약은 뭐 자유롭게 근로계약 체결해. 그런데 적어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은 보장해야 돼 라고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근거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A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8번의 정답 몇 번? 3번. 사법적 영역에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 바로 사회법이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더라도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내용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우리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였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자유 원칙에 따르면요. 계약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 너 내 계약 당사자가 되라. 계약을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는 보장되지만 여기까지 맞아. 누구와도 나 너랑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라는 자유도 보장되는 거죠. 즉 누구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도 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 되기 때문에 8번에 가장 적절한 거 몇 번? 정답 3번. 이라고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8번에 5번 선지 같은 거 굉장히 생소했을 거예요. 아니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이게 어떻게 알아? 근데 한 번만 더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즉 개인과 개인 간에
사인과 사인 간의 그 계약 체결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5번 선지도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대망의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요. 막 푼 다음에 잘 풀었어. 근데 틀렸어. 이게 왜요? 막 쫓아와. 자, 이제 왜 그런지 볼게요. 바로 요거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 우리 요거를 보자마자 오케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구나 라고 풀었으면 틀렸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자 갑이 민사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수용자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한 동그라미법 시행령 조항이 갑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대요. 일단 우리가 뒤에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정 내용을 통해서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만 더 한 단계 들어가 본다면요. 자, 지금 요 헌법소원심판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재판이 진행 중이어야 돼요 라는 것까지만 기억하면은 아마도 틀렸을 거예요. 재판이 진행 중이어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돼요. 즉, 내가 재판이 진행 중이야. 근데 나에게 적용되는 어떠한 법 조항이 있어. 이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건지 위배되는지 않는 것인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제청 신청을 통해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서. 물론 위헌법률 심판에 정확히 말하면은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에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죠.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에 신청을 했어.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경우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을 우리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더라도 어쨌거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아닙니다. 언제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블라블라한 경우에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경우에 재판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라고 하는 거잖아.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결국에 이 헌법소원심판은 뭐가 된다? 권리구제형이 된다. 선생님, 근데 계속 헷갈려요. 이 항소심 계속 중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항소심이 계속 중이야. 근데 수용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침해된 것 같은 상황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수용자로서 쉽게 변호사와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좀 침해되는 상황인 거야.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우리가 뭐 어떤 근거를 통해서 찾아보더라도 이 결과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후 개정된 동그라미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수용자를 변호사가 접견하는 변호사 접견의 경우에는 별도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보장받게 되었대요. 그러나 변호사 접견을 위해서는 시행 규칙 조항에 따라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대요. 그 말은 결국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사실상 일반 접견만이 가능한 거죠. 한편 이번 시험 왜 이렇게 한 편이 많이 나와? 한 편 어쨌거나 일단 나왔어. 수용자 의뢰 재심 청구를 여기까지만으로도 어려운 재심문인데 갑자기 또 한 편이 나와서 다른 내용이 또 나와. 수용자 의뢰 재심 청구를 위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병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변호사 접견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이러한 시행 규칙 조항이 병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결정이 있었다. 오케이. 그럼 이 헌법소원 심판도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 되는 거겠죠. 라는 거 찾고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나왔다고 좋아하면 안 돼. 제시문 자체가 어려웠어.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은 구체적 사건의 재판이 적용되는 법령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이게 가능해야 청구할 수 있는 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억 잘못된 설명. 자,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을에 대한 일반 접견의 근거인
동그라미법 시행령 규칙 조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잘못된 설명.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과 병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은 모두 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다. 정답은 몇 번? 2번에 해당하는 D급. 요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항소심 계속 중이라는 게 여러분의 머리를 막 강타했을 거예요. 요거를 잘 비껴내고 여러 가지 근거를 종합해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 아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다 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는 게 바로 9번 문제의 포인트였을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1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번 문제는요, 근로자의 권리랑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게 또 한편의 문제와 비슷한 게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만 나오거나 혹은 청소년 근로자의 보호만 나오거나 하는데 둘이 섞였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동그라미 회사에서 근무하던 A는 사용자 B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대요. 이에 B의 해고 통보가 노동조합 소속인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라며 A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어요. 한편 또 나왔어.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A의 두 아들, 이제 나이 잘 봐야 되지. C와 D는 일단 둘 다 15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C는 연소근로자입니까? 아니요. 연소근로자 아닙니다. 근데 일단 둘 다 15세 이상이야. 자, D는 16세입니다. 연소근로자입니까? 네, 연소근로자입니다. 그리고 둘 다 일단 미성년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생활비를 벌고자,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막 이렇게 된 상황 아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된 상황을 아니까 막 속상한 마음에. 집 근처 대형마트 사장 E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대요. 표는 이렇게 교부받은 근로계약서 내용의 일부를 정리한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1번 선지부터 보자. B의 해고 통보에 대해서 A가 소속된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선생님 맞잖아요. 아니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뭐가 맞냐고요? 여기가 틀렸죠. 자, 우리 구체적으로 찾아본다면요. 일단 1번은 대표적으로 여기가 틀렸습니다. 근로기준법은요. 개별적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에요. 쉽게. 아니 그렇다면은 노동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이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게 바로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A의 구제 신청을 인용한 경우에 B는 불복하려면 1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선생님, 10일 이내, 15일 이내 이런 걸로 외웠어야 되나요?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 큰 흐름을 묻고자 하는 거야. 지방노동위원회에 불복하려면 그 다음 단계가 행정소송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2번은 잘못된 겁니다. 자, 이제 일단 위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휴게 시간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해볼까?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이었죠. 자, 우리 그런데 C와 D의 근로시간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C의 경우에는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D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7시간, 휴게시간 30분. 따라서 이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하는 거죠. C의 휴게시간뿐만 아니라 D의 휴가시간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겁니다. 정답 몇 번? 3번.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C는 연소근로자가 아닙니다. 매 근무일 2시간씩 연장하는 거. 화, 수, 목, 금, 토. 그러면은 일주일에 10시간이죠. 연소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12시간 이내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5번. 이는 D를 근로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A의 동의서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아니라 15세 이상 18살 미만이기 때문에 친권자 혹은 대리인, 후견인 등의 친권자, 후견인 등의 동의서,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거죠. 이해되셨어요? 동의서와 무엇?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겁니다. 뭐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아니 어쨌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은 어느 경우에 필요한 거예요? 15세 미만이 근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10번에 3번. 이라고 우리 절반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선생님 9번과 10번 문제에서 막 정말 이놈의 한 편 막 이랬는데 11번 문제는 한 편에
한편이 계속 나와요. 당황하지 말고 우리 그냥 쭉 봅시다. A는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자신의 유일한 법정 대리인인 B의 동의 없이 갑이 운영하는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대요. A와의 계약 체결 당시 갑은 A가 이런 거는 꼭 체크해야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왔다. 한편 A와 평소 친분이 있던 을은 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A에게 야, 너 운전면허 따면은 내가 오토바이 사줄게 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랬더니 A가 오, 콜이라고 제안을 수락했대요. 한 달 후에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A는 을에게 자, 약속대로 오토바이를 내놔 라고 요청하였으나 을은 이를 거절했대요. 그 다음 이야기 이에 오토바이를 구매하려고 알아보던 A는 다음날 병에게 사기를 당해 중고 오토바이를 B의 동의 없이 병으로부터 구매했대요. 그 다음 이야기 A는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에 운전 미숙으로 정소유 상가의 건물 출입문을 파손해서 정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 내용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은 B에게 체결한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하거나 그치 법정 A와 체결한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권리 누구에게 하는 거야? 법정 대리인에게 하는 거였죠. 근데 계약 체결에 대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철회할 수 없는 이유 계약 체결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것도 개념의 빈틈이 될 수 있다. 잘 봐. 인과관계, 운전면허 취득으로 계약이 성립한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계약의 성립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했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제안했을 때 너 면허 따면 내가 사줄게. 오케이 콜이라고 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A와 병이 체결한 계약을 A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병의 사기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니까. 자, 이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과실로 위법하게 정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정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A와 정은 뭔가 적법한 계약 관계예요? 아니잖아요.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과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겠죠. 이거 선생님이 연습했습니다.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의 차이. 그래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에 대한 A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야? A가 책임 능력이 있다 없다?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고 하면은 그때 B는 정에게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거죠. 왜요? 아니 거꾸로 생각해봐.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자가 누구라는 거야? 책임 무능력자라는 거야.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특수불법행위 책임이잖아. 그런데 지금 A는 책임 무능력자예요? 아니에요. 책임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따라서 11번에 옳은 것은 몇 번? 정답 5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2번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1번, 12번 문제 풀면서 많이 지쳤을 거야. 자, 12번도 힘을 내서 한번 한 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병원 원장 A는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공작물인 차량을 장기간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대요. A는 고객 갑이 치료를 위해 입원시킨 반려견의 재활 운동을 위해 그 차량을 운전해서 직원 B와 함께 공원으로 갔대요. 어느 상황인지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자, A는 차량을 주차하고요. B와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에 B가 부주의로 반려견의 발을 밟아 B는 이제 누군지 알겠지? 직원. 상처를 입혔대요. 여러분 이게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친구도 알 거예요. 선생님도 옛날에 키웠었는데 이게 댕댕이들의 발을 밟잖아요. 정말 순한 친구들이라고 막 깽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깨물어. 깃발을 막 드러내. 그 상황이야. 반려견의 발을 밟아 상처를 입혔대요. 놀란 반려견이 놀란 나머지
이게 가능해? 라는 걸 생각하지 마. 가능해. 놀란 나머지 지나가던 을의 다리를 물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고 을은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또 큰 충격을 받았어. 아니 놀란 개가 나를 물다니 충격받았어. 그 사이 A가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 우린 다 가능해. A가 주차해 두었던 차량에서 불이 나고 이로 인해 옆에 주차되어 있던 병소유의 차량이 파손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사고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차량에 대한 비전문가인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직접 수리해서 발생한 보존상의 하자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능한 일들이야. 다 우리 평가원 세계에선 다 가능한 일들. 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가 이제 B가 누군지 기억하지? 사용자와 피용자. 선임 및 사무감독의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면은 A는 갑에 대한 B의 사용자로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면책 사유가 인정되는 거였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자료가 뭐야? 이거 선생님이 총평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단독으로 선지에 이제 나오는 거야.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한 것과는 위자료 관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자, 이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으면은 동물 점유자로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동물의 점유자 역시 면책 사유가 존재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3번도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4번 봐봐. 병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원칙은 뭐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금전배상이 원칙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설명.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자, 이제 마지막 봐봐. A가 병에게 발생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주의 의무를 다했어. 손해 방지를 위해서. A는 병에 대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특수부분 폐기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생각해봐. 점유자가 만약에 손해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했으면 책임 면제. 그 의미 그대로 쓰이는 거잖아. 따라서 12번의 정답 몇 번? 5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와, 우리 11번 풀고 12번 풀고 그 앞에 막 9번 풀고 10번 풀고 머리가 막 아팠을 건데 잠깐 쉬어가라고 13번 문제가 그래도 이렇게 나왔어요. 13번 문제 풀면 못 풀어야 돼? 14, 15 세트 문항 풀어야지. 자, 일단 13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세트 문항. 지역의 상가 이익 증대를 위해서 조직된 A는 특수이익 실현을 위해서 모인 누가 된다? 이익집단이 된다. 반면 공익 추구를 위해 목적으로 결성되어 환경보호 활동에 공공선을 위해서 앞장서온 시민단체는 B는 시민단체. 자, 이제 선생님 거꾸로 물어볼게. C가 정당이 될 수 있는 힌트 한번 찾아볼까? 그치? 여기 공천하였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행정부를 매개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건 누구의 역할? 정당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잘못된 설명. A는 이익집단이었죠.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권으로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거. 국정감사. 그렇지, 바로 국회의 권한이었죠. 시민단체 아닙니다.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는 정치 과정에서 투입과 산출 중에 투입을 담당하는 정책결정기구라니 투입을 담당하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4번은 다 틀렸지. 정당은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면서 아닌데 공익을 우선시하는데 정치적 책임을 지적. 다 틀렸어. 자, 이제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며 정치적 충원 기능을 담당하는 건 바로 정당의 기능이었죠. 따라서 13번의 정답 몇 번? 5번. 이라고 잠깐 쉬었어. 잠깐 쉬었더니 14번과 15번 또 한편 대잔치 나옵니다. 자, 세트 문항인데 한편 대잔치야. 아니 뭐 이게 결국에는 솔직하게 얘기해볼까? 뭐 아나운서 둘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 오늘 중요한 사건 소식입니다. 한편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해볼게요. 고등학교 동창과 관련된 이러이러한 일입니다. 한편 두 번째 사항은 이겁니다. 제 질문이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 둘, 셋, 네 개에 있었던 혹은 문제가 두 개에 있었던 것들을 막 이렇게 한 문제로 종합을 해놓은 겁니다. 세상에. 한편.
보자. 1년 전 태풍으로 배가 전복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A의 굴 양식장에 들어간 선장 갑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수많은 승객을 살렸음에도 굴 양식장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갑에게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바로 14번 보자. 갑의 행위는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위배되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 판결 아니죠. 무엇으로서? 긴급 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였죠. 긴급 피난에 해당이 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을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한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동그라미법이 오늘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동그라미 법이. 이와 관련해서 한 스토킹 피해자가 지난주까지 자신을 스토킹했던 을을 오늘 고소했고 을은 현재 도주해서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을에 대한 고소가 동그라미법 시행 이후 이루어졌지만 동그라미법 조항의 범죄 구성 요건을 적용해서 을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바로 소급표 금지의 원칙 때문이겠죠. 소급표 금지 원칙은 뭔데? 원칙적으로 범죄와 형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범죄와 형벌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돼?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 결정해야 돼. 지난주까지 스토킹했어. 이때에는 시행되지 않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됩니다. 니은은 무엇을 떠올려줘? 소급표 금지의 원칙의 워딩을 그대로 쭉 한번 떠올려 주시면은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 이제 또 찾아보자. 고등학교 동창생을 상해한 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요거 하나 체크. 병은 우연히 만난 B를 폭행해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B는 학창시절 병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학교폭력 가해자로 밝혀져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병의 행위는 현재의 침해성이 없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으나 병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병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미는 책임이 조각된다라는 의미잖아. 그런데 지금 병은 어느 상황이었어? 심신미약 상황이었어. 자, 우리 심신미약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죠.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되려면은 심신 상실의 상태여야 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인을 상해한 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정은 동생 무와 함께 행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대요. 자, 무는 12살이에요. 형사 책임 무능력자 맞아요.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아요. 하지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왜요? 10살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뭐 범죄는 성립하지 않죠. 범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부과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리을이 옳은 설명이 돼서 정답은 몇 번?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바로 15번 세트 문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갑으로부터 자신이 입은 굴 양식장의 재산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어요. 정답 1번이에요. 자, 이게 옳은 설명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 갈래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언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었을 때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적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따라서 활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 앞에서 갑의 경우에는 짜자자자잔 여기 자, 우리 갑의 경우에는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였어. 즉 긴급 피난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였어. 여기까지 됐어요? 긴급 피난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하는 거는 불법행위로 성립해 안 해? 자, 우리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뭐 있었지? 이거 선생님이랑 했던 내용이야.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자, 우리 이 중에서 위법성이 깨지는 거야. 왜? 긴급 피난,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으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손해배상의 책임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1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뭐 요렇게 보더라도 어쨌거나 정답은 몇 번? 15번의 1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관은 병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병을 직접 신문하는 게 아니라 구속할지 안 할지, 즉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병을 직접 신문하는 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였죠? 2번 잘못된 설명. 3번 볼게요. B는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병에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국가에게. 3번 잘못된 설명. 4번 구속적부 심사는 언제까지? 기소 전까지 원칙적으로.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구속된 상태에서 공판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해야 된다. 즉 법원에 신청이 있어야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예를 들면 내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야. 아니 이런 경우에는요. 일정한 상황에서는 국가가 그냥 선임을 해주는 거지 뭐 신청을 해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갑과 그의 아들은 슈퍼에서 빵을 훔친 혐의로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1심 법원은 갑에게 배고픈 을을 위해서 범행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등 고려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을에게는 범행에 가담했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대요. 한편 진짜 못 살아. 한편 병과 정은 전혀 다른 얘기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대요. 1심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병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한 반면에 정에게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고려해서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다. 또 한편 또 봅시다. 1번 갑은 치료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선고유예였잖아요. 즉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을 선고받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을은 형사보상제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 형사보상제도 선생님이랑 많이 연습했어. 구금된 적이 있어야 돼. 그리고 무죄 판결 혹은 무죄 취지여야 돼. 아니 일단 을의 경우에는 짜자잔 무죄가 선고되고 이게 확정되었다 쳐. 이거는 일단 완성했어.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거잖아. 이거는 활용되지 못한 거기 때문에 형사보상제도 활용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법원은 을에게 이거 많이 헷갈렸을걸? 무죄를 선고하면서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 감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것도 그냥 무지성으로 가능한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죄를 선고하면서 치료 감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어느 경우예요? 심신상실의 상태야. 그런데 뭐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뭐 금고 이상의 형을 저질렀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심신상실이니까 책임 조각 사유여서 무죄가 선고되지만 그래서 형벌은 부과되지 않지만 치료 감호 처분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어디를 읽어보더라도 을이 심신상실의 상태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병은 판사의 지휘를 받아 금고니까 교정시설에 수용되나 여기까지 맞아. 자유형이잖아.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지 않아도 된다. 정해진 노역에 복무한 건 유일하게 징역이었어. 금고 구류는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지 않아도 돼. 4번이 정답인데? 라고 체크하고 17번으로 넘어갔을 거야. 그리고 16번 채점하고 틀렸겠지? 그리고 이거 왜 틀렸지? 맞는데? 뭐야 정답 잘못 나옴? 아님. 자, 판결이 확정되면 누구의 지위? 형의 집행은 검사의 지위. 딱 한 글자 틀렸다. 검사의 지위. 그래서 4번 잘못된 선지. 자, 이제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설명한 거다. 봐봐.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보호관찰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우리 막 그 얘기 공부하다가 선생님 요거 설명했었어. 보호관찰은 어느 경우?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처분의 경우다라고 같이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16번에 5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도 막 한편 문제 풀었어. 야, 뭐 머리가 너무 아파. 근데 17번을 보니까 좀 더 힘을 내야 돼. 왜? 가족관계화법이야. 우리는 알고 있어. 한편이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거. 풀어봅시다.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을 하고 요런 거 하나 체크. 을과의 사이에서 갑은 을과 재판상 이혼을 하고 을과의 사이에서 혼인 중 출생한 자녀 A를 홀로 키우고 있었다. 결국 A는 누가 키우고 있었던 거야? 갑이 키우고 있었던 거야. 바로 1번 봐봐. 갑과 을의 이혼은 법원의 판결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재판상 이혼이니까. 여기 봐봐. 면접 교섭권은 누구에게 인정이 되는 거야?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 그리고 자녀에게 인정이 되는 거죠. 일단 결국 누구에게 인정이 되는 거야? 갑과 을에게 A에 대한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을에게 인정이 되는 거겠죠. 아니 지금 갑이 자녀 A를 홀로 양육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을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1번 잘못된 설명. 자, 이제 우리 나머지 내용 쭉 보자. 병과 정은 법률혼을 한 후 정의 자녀 B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2년 후에 정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병은 그래 이제 여기 있는 갑과 결혼했대. 갑은 병과 법률혼을 하였으며 A가 19세가 되자 A는 누구랑 같이 살고 있었어? 갑이랑 같이 살고 있었어. 그랬더니 병은 어떻게 했대? A가 19세가 되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A를 양자로 입양했대. 그럼 결국에 19세가 되었어. 이거 우리 구모 때 나왔던 거랑 연결이 되는 거지. 근데 미성년자가 아니야. 미성년자 19세 미만이어야 되잖아.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무엇만 가능한 거야? 쉽게 말하면은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 우리 쉽게 이렇게 쓰자. 일반 입양의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병과 B는 병은 B 이렇게. 병과 B는 해외여행 갔다가 풍토병과도 모두 사망했는데 병이 B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사망하고 사망했는데 순서는 병이 사망한 다음에 B가 사망했대. 아이고 보자. 일단 1번은 잘못된 설명이었고 2번 보자. 정의 사망 당시 정이 가진 재산을 여기 있다. 병과 B가 상속받으나 병은 B가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친권. 12세, 2년 후 14세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갖는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권, 거소지정권 들어가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 자, 이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A를 입양함에 따라 A는 병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고 병은 A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 일단 A가 19세잖아요. 요것만 생각해도 틀린 거 알아요. 친권은요. 누구에게? 미성년인 자녀에게 행사하는 거였죠. 그래서 잘못된 거다라고도 찾을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였고요. 자, 이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과 B의 해외여행 출발 당시 갑을 병 B는 모두 A의 친족이다. 우리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보자. 아직 죽기 직전 해외여행 출발할 때에는 자, 우리 A의 친족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갑. A의 친족이야. 뭐 이거 맞아? 당연히. 을. 당연히. A의 친족 맞지? 왜? 지금 A가 친양자 입양이 아니라 일반 입양의 케이스잖아. 이해됐어요? 일반 입양인 케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 입양인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지? 왜? 을과의 친족 관계가 끊어져? 안 끊어져. 친양자 입양이었으면 뭐 나이도 맞고 뭐 이게 나이도 더 미성년자이고 친양자 입양이었으면 을과 A의 관계가 끊어져. 근데 일반 입양이잖아. 그러면 을과 A의 친족 관계 유지가 되는 거야. 됐죠? 법적 사고력. 자, 그 다음에 A와 병 한번 생각해볼까? 오케이, 뭐 병은 어렵지 않지? 입양했으니까. 뭐 가능해. 친자관계 형성이 되었으니까. 자, 그러면 B는요? 병이 B를 친양자 입양했어. 병이 A를 양자로 입양했어. 자, 그럼 이 둘은 형제 관계. 됐어요? 이 둘이 형제 자매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는 친족이 된다. 갑을 병 B는 모두 A의 친족이다. 이거 구모 때 나왔던 문제. 따라서 4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갑 A, B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갑 A, B이며 그렇지. 우리 B는 뭐 병과 친자관계 형성이 되어 있고 A와도 친자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B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갑이다. 지금 B와 갑은 관계가 있습니까? 갑은 B를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7번에 옳은 것은 몇 번? 정답 4번이라고 찾을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관계와 법까지 풀었습니다. 아, 머리 아파. 자, 그랬더니 18번에서 그래도 조금 쉬어가는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물론 개념의 빈틈과 관련되어 있는 선지들도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 협약의 체결 등 다양한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이 A는 ABC는 국제연합의 주요기관, A는 총회,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인 B, 국제사법재판소. 한편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1차적 책임을 부여받은 C, 어디? 안전보장이사회. C의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가 거부권 행사에서 무산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된 사건의 당사자는 개인 안 됨, 국가만 가능. 이건 우리 많이 한 거다.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볼게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을 국제사법재판소는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 없습니다.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3번.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대륙벽 안배를 통해 총회에서 선출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4번 볼게요. 자,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 총회에 갖고 있어요, 없어요? 갖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 갖고 있습니다. A와 C 모두라고 바꿔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 조약. 자, 우리 이러한 조약이 우리나라에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회가 비준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주체가 잘못됐죠. 국회가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18번의 정답 몇 번? 2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9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입니다. 우리 요거 빠르게 풀고 선거 결과 분석 풀었어야 되는 거죠. A는 어느 국가도 압도적인 힘을 갖지 못하도록 상대국을 견정해서 힘의 균형,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A는 현실주의. 반면에 B는 한 국가가 전쟁을 도발한 경우에는 이런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서 오케이, 이거 집단안보 체제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B는 자유주의.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선과 사회적 공동체 의식이 존재한다. 자유주의. A는 현실주의. 틀렸네. 2번,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국제규범의 역할을 강조한다. 왜? 계몽주의 사상이 입각해서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야. 따라서 규범을 따라갈 수 있어. 서로의 이기심을 조금 내려놓고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주체야. 자유주의 관점이죠. B는 자유주의 관점이죠. 정답은 2번이죠. 끝. 자, 이제 3, 4,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국력을 증가시켜 상대적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 생존할 수 있다라고 본 관점은 현실주의였죠. A와 달리 B는 잘못된 설명, A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 공동의 이익 추구를 통해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이익, 전체의 이익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은 자유주의 관점. 여기도 왜 또 B와 달리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선지로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우리 둘 중에 중앙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존재한다라고 보는 관점은 없죠. 국제사회에서는 중앙정부는 둘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번의 정답 몇 번? 2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대망의 20번 문제. 세상에 계산을 할 게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여러분이 힘들어했지만 우리 솔직히 9월의 시그널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각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 100명과 비례대표 의원 100명으로 구성이 된대요.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서 후보자에게 한 표만 행사한대요.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이 얻은, 어디에서, 여기가 너무 중요해,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정당별로 배분된대요. 그러니까 별도의 정당 투표하는 거야? 별도의 정당 투표 안 하는 거야.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수는 같고 뭐 예를 들면 뭐 한 명씩이면 한 명씩, 두 명씩이면 두 명씩. 각 정당은 요것도 중요한 포인트.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한다. 각국에는 A, B, C, D 2당만 존재하며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B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률이 지역구 의석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는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에 따른 지역구 의석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구 의석수가 몇 개였어? 지역구 의원이 100명. 100석이었어. 그러면 지역구 의석률로 바꿔본다면 그냥 뒤에다가 그대로 퍼센트를 붙인 것에 불과하게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그 다음 나와 있는 조건이 뭐였어? 짜자잔! B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률이 지역구 의석률보다 높게 나타났대. 밑에다가 적어볼게. 비례대표 의석률이라고. B당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정당들은 비례대표 의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무소속은 어차피 지금 별도의 정당 투표가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상황이겠죠. 자, 우리 이 상황에서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최소한으로 각 정당이, 비정당 빼고 한번 생각해보자. 최소한으로 각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률 한번 구해볼까요? 최소한으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각하면 거야. A당은 비례대표 의석률 몇 퍼센트 가져갈 수 있어? 여기에 40 들어가면 돼, 안 돼? 되지. 뭐 50? 뭐 예를 들면 돼? 뭐 모르겠지. 뭐 된다고 쳐? 돼? 숫자로는 뭐 가능해.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최소한의 숫자는 얼마야? 31%가 되는 거겠죠. 뒤에 퍼센트 생략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같은 방법으로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비례대표 의석률. 같은 방법으로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B당을 제외하고 A, C, D, E당을 모두 다 합쳤을 때 최소한 몇 퍼센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51%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B당은요, 지금 지역구 의석수가 51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요것 때문에 미리 먼저 풀어보는 거야, 니은.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B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B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9%를 초과해야 돼. 그런데 이미 A, C, D, E당만으로도 최소한 51%야. 그 B당이 최소한 51%인데 49%를 초과할 수 있어? 없어요. 그 말은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니은 때문에 먼저 설명한 겁니다. 니은만 사실은 어렵고 나머지는 여러분 우리 많이 연습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지우고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니은 먼저 봤으니까. 자, 이제 이 기억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각국은 최근 실시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동일 선거군의 당선자 간 득표율 차이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아니, 일단 각국이 최근 실시한 지역구 의원 선거가 소선거구인지 중대선거구인지 찾아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지. 지역구 의석수가, 의석률이 우리 아까 봤었지? 51%가 나왔어.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여기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한다 포인트였습니다. 만약에 중대선거구제였다면은 선거구별로 정당이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해. 자, 그러면 각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맥시멈은 몇 프로예요? 50%예요. 모든 선거구에서 다 1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 근데 한 명씩만 공천하는 거니까 후보자는 각 정당별로 한 명이 나오는 거잖아. 모든 선거구에서 한 정당이 예를 들면 진짜로 뭐 다 1등을 했다라고 차지를 해. 뭐 예를 들면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맥시멈 50%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중대선거구제였다면은 이해되셨어요? 아니, 중대선거구제였다면은 맥시멈 예를 들어서 뭐 2명씩을 뽑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한 명씩만 공천을 해. 그 내가 뭐 2등 안에 들었어 다. 아니, 그러면 적어도 맥시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50%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짠! 51%가 됐어요. 51%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다? 소선거구제다. 중대선거구제로는 왜냐하면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하는 상황에서는 50%를 초과할 수 없어요. 의석률이.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다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겠죠. 즉, 이 괄호친 내용은 중대선거구제예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되셨죠? 이거는 선생님이랑 많이 연습 한번 해봤던 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디귿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 모두 유권자의 수를 증가시켜. 가 봐봐.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이게 유권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유권자 중에서 누구? 투표자의 수. 아니 우리 이거 구모 때 했던 거잖아. 유권자가 투표자가 아니다. 유권자 중에서 투표율의 상승 효과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의 수 자체를 증가시키는 건 아니겠죠. 따라서 디귿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의 한 표,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서 정당의 한 표를 행사한대. 이전까지는 별도의 정당 투표가 없었는데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은요.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와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 간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 우리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가 그러니까 이전의 방법에 따르면은요 무소속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요 비례대표 의석을 뽑는데 쓰여요 안 쓰여요? 별도의 정당 투표가 없고 뭐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한대. 정당별로 배분된대. 그럼 무소속 의원은 어떻게 배분돼? 배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사람은 정당 후보에게 뽑았다라는 이유로 이 표는 비례대표 의석을 산출하는 데 쓰여. 근데 내 표는 쓰이지 않아. 표의 가치에 차등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 따로, 비례대표 의원 따로 선출을 하게 된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뭐 여기서는 무소속 후보 의원을 찍어.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한 정당 투표에서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뭐 정당을 이렇게 찍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옳은 설명이 돼서 정답은 몇 번? 기역,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전체 20문제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한 편 정말 여러분 진짜 많이 고생한 시험이었어요. 뭐 결과와 상관없이 선생님이 총평 때도 얘기를 했지만 등급 컷, 최저 기준 너무 고민하지 맙시다. 솔직히 우리의 등급 컷은 성적표에 나옵니다. 일단은 그날까지 우리 좋은 생각, 좋은 기억으로 여러분 행복한 생각만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해설을 맡았던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